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페TV입니다. 최근 미사일 배치하겠다며 입만 열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고노방 이상은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에 양해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 라고 답했고,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 등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표적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적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을 두고 열을 올리는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일 열병식에서 둥펑 극초음속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 크렘린궁에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해 전력을 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방위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국방계획을 실현시키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는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 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항미사일과 글라이더 등 두 종류로 나뉘며 마 5 이상의 빠른 속도를 가져 전세계 어느 지역이든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글라이더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태워 발사하면 고공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으로 항공기와 비슷한 비행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처럼 장시간 작동 가능한 엔진을 이용해 추진력과 날개를 이용해 양력을 얻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 중 고도나 속도를 바꿀 필요 없이 순항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 모두 엄청난 속도와 함께 현란한 기동을 펼쳐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개한 배경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향에 대응해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또한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600km 이상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포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포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중국과의 전쟁, 미군은 1000마일 장거리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란 기사에서 미 육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주변 해역의 분쟁 지역을 점령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브스는 한국, 일본, 필리핀을 미국의 포병부대가 배치될 잠재 지역으로 거론하면서도 이들 지역이 포병을 유치하고 싶어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배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지만 중국 주변 해역의 섬들에 이 거대한 포를 몰래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포 배치 지역으로 대한민국이 거론되는 이유는 중국이 견제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의 장거리포나 미사일을 배치했을 경우의 보고서에서 한국에 설치하면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일본 남부에 설치할 경우엔 상하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지만
필리핀 북부에 설치할 경우엔 홍콩 등 중국 남부 지역이 사정권이 된다며 결국 한국이 중국 핵심부를 타격하기 위해 가장 좋은 위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위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장거리 전략포가 2023년까지는 시제품이 나와 실제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한국의 장거리포 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는 말도 안 되게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최근 한미 동맹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게 사실인데요. 이런 주한미군 감축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왕주인성 사회과학원 아태 세계전략연구소 연구원은 관영 환추스바오의 기고한 글에서 주동미군 감축, 주한미군 감축, 잠재적 가능성 배후에는 정치적인 요인 이외 해외 주둔군의 강력한 군사화를 약화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연구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미동맹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우선적인 목표는 한국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간 경쟁에 있다면서 냉전 시기 한미동맹은 구소련과의 경쟁을 위해 존재했고 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목적은 최근 수년 동안 점점 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행보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이후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첫째로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해외 군사 주둔의 의미가 크게 약화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해외 주둔군 없이 본토에서 장거리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해외 군사 주둔은 많은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재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왕 연구원은 해외 주둔군을 감축하라는 미국 내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미중 간 신뢰 구축, 한반도 문제 해결, 한미동맹 자극적 측면 해결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미중 갈등으로 압박받던 군사 위협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편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군 주둔비 압박을 받는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주일 미군 경비 협상을 올 11월 미 대통령 선거 뒤로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주일 미군 경비 협상에 대해 미 대선 선거가 나오기 전엔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정부 내 분위기라면서 특히 미 정부가 현재 한국과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다 미국 측 협상 대표가 한일 양국을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한미 협상이 정리되지 않는 한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을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간보다가 한국 어떻게 협상하는지 결과 지켜보고 자기들도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미국 측이 그간 고소해온 주일 미군 경비 증액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각종 여론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고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일본 등과의 동맹관계를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중시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나라들의 미사일 경쟁 속에 한국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 쩐의 전쟁에 중국이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정식으로 채택했지만 일본 언론은 도입이 너무 늦었으며 정부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후생노동성의 너무 늦은 추인 드라이브스루 검사 겨우 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코로나19 검사를 인정했다고 17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5일 밤 각 지자체에 사무 연락 문서를 보내 자동차에 탑승한 채 시행되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용인한다고 발표했다. 이 K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통해 확산을 억제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가 확연해졌다며 드라이브스루 검사의 도입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이미 한참 전부터 한국, 미국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담당 부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여유가 없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니케이는 일본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 현 등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설치를 맡기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케이는 판단, 인력 배치를 통째로 위임받은 지자체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선임 고문인 시부타니 겐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교수도 도쿄 등에서 검사 대상을 넓혀 감염자를 격리하는 대책이 급한 상황인데 드라이브스루를 채택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니케이는 검사 확충을 위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베 신조 총리는 PCR 검사 능력을 1일 2만 건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으나 아직 1만 3천 건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코로나19 환자용 전체 병상 수가 부풀려져 공표됐다고 도쿄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 업무를 맡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파악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수준과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2만 5천 개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관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선 이 병상 수를 현재의 2만 8천 개에서 5만 개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쿄신문은 지난 6일 이후 각 지자체 발표와 자체 파악한 내용을 합산한 결과 전국의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수는 아베 총리가 공표한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 1천 개 정도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그간 공표해온 병상수에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내에 비어있는 일반 병상수를 포함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증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 인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보고한 빈 병상수를 그대로 코로나19 대응 병상수에 합산할 줄 몰랐다면서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가가와 현 담당자는 비어있다고 해서 코로나19 환자용으로 쓸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병상 수에 넣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등을 병원 측에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압제어 장치 등 특수시설을 갖춘 일본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작년 4월 1일 현재 1,871개 수준입니다. 일본 논란의 아베노 마스크 배포 시작. 17일 NHK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첫 마스크가 이날 일본 국민들에게 배달되기 시작했다. 우체국 집배원이 가구당 2개씩 배포하며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식이다. 보도를 종합하면 우선 수도인 도쿄부터 배달이 시작됐다. 일본 우편은 후생노동성의 지시에 따라 도쿄, 오사카 등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배달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에는 배달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가구당 1000마스크 2개 배포 정책에는 약 466억 엔이 투입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가구당 1000마스크 2개를 배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재이용이 가능한 1000마스크를 배부해 마스크 품귀를 잡겠다는 목적이 있었으나 한 가구에 겨우 마스크 2개를 나눠주면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하냐는 비판을 받았다. SNS에서는 아베 총리를 조롱하는 글이 쏟아졌다. 1000마스크는 아베노믹스에 빗대어 아베노마스크라고 불리게 됐다.
이 같은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우선 첫 마스크를 2개 배포하고 향후 가족 구성원에 따라 추가 배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검사 체계 허술 감염자의 음성 통보.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검사 결과를 오판하는 등 방역 태세의 허술함을 반복해 드러내고 있다. 가나가와현 아스기시는 시립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오판해 확진자 2명에게 음성이라고 통지하는 일이 있었다고 17일 발표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아스기 시립병원 의사는 이달 13일 검체를 채취한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에 대한 민간 검사 기관의 중간 보고서를 15일 받은 후 이들에게 음성이라고 결과를 통보했지만 이는 보고서를 잘못 판독한 것이었다. 보고서의 2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표기가 있는 경우 음성으로 판정해야 한다. 담당 의사는 이 가운데 한 가지 항목이 재검 중이라고 표기돼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통상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보고서를 확인하게 돼 있었으나 의사 혼자서 확인해 실수를 걸러내지 못했다. 병원 측은 16일 검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받고서야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양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아스기 시립병원은 시민 여러분에게 불안을 안긴 것을 깊이 사과한다. 같은 실수가 2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 시스템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 2명은 증상이 가볍고 음성이라는 연락을 받은 후 외출 등 감염을 확대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보건당국이 검사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이치현은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발표한 28명 가운데 24명이 재검사 결과 음성이었다며 10일 확진자 집계를 수정한 바 있다. 음성인데도 양성이라는 잘못된 판정을 받은 이들 중 6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이 가운데 80대 남성 1명은 다른 확진자와 2시간 정도 같은 병실에 머무는 바람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재검사하는 일이 있었다. 또 양성으로 잘못 판정된 사망자를 장례식 없이 화장하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당국은 감염된 사람의 검체가 다른 검사 대상자의 검체와 섞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